나뭇가지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용의 어머니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감탄과 칭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내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한쪽 팔을 잃은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 애쉬를 불렀다. 용의 어머니는 애쉬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그에게 신비한 힘을 불어넣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애쉬의 팔이 서서히 재생되었다.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팔에는 특별한 각인이 나타났다. 장면이 바뀌고 피처럼 붉은 달 아래 애쉬는 어떤 방으로 옮겨졌다. 그의 팔은 조심스럽게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그는 몽롱한 상태였다. 그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침대 옆에서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애쉬가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가 갑자기 그의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는 그의 몸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이것이 의식이라고 소개했다. 자신은 그에게 받쳐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그 수수께끼 같은 선언 후 애쉬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새로 생긴 팔을 붙잡고 방금 꾼 꿈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하늘에는 거대한 용들이 날아다니고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배우게 된 것을 기뻐하는 어느 학교에서였다. 중앙홀에는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잔뜩 모여 있었다. 곧 열릴 아리우스용 경주축제에 들떠 있었다. 애쉬가 학교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시하려 했지만 악의적인 말들이 점점 심해지자 애쉬는 화가 났다. 그가 맞서려던 순간 레이몬이 나타나 제때 말렸다. 그 뒤에는 막스가 있었다. 애쉬가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막스는 침울하게 한숨을 쉬며 진지하게 충고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레이몬은 화제를 돌렸다. 반에 들어올 예쁜 여학생들 얘기를 꺼내자 애쉬는 어이없어 했고 막스는 지겹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첫 수업은 주인과 용의 연결을 상징하는 성각에 대한 선생님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선생님이 용은 자신의 주인만 태운다고 말하자 반 전체가 그를 향해 비웃었다. 이어서 선생님은 두 국가에 대해 설명했다. 용을 키우는 제프론과 기계와 마법의 나라 제포스, 또한 안사리반 용 육성학원 학생들에게 명예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이 끝나고 레이몬이 애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때 실비아가 나타나 문 앞을 막고 있는 학생들을 엄하게 꾸짖었고 그들은 짜증내며 그녀를 알아보았다. 애쉬가 레이몬에게 확인차 물었다. 레이몬은 조용히 대답하며 실비아 로트레아몬이 기사제국의 넷째 딸이며 공부는 잘하지만 왕족 같은 성격 때문에 모두가 꺼린다고 알려주었다. 둘이 교실을 나와 복도로 가자 레이몬은 애쉬에게 아리우스 축제에 참가할 거냐고 물었다. 애쉬는 파트너가 없어 바로 거절했다. 레이몬은 그의 성각을 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며 그의 왼팔을 잡았다. 애쉬는 황급히 팔을 빼며 대충 둘러댔다. 바로 그때 학생회장 레베카 랜들이 들어서자 모든 학생이 소란을 피우며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레이몬은 레베카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를 만져보는 상상을 하자 레베카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레이몬은 자기 생각을 들킨 줄 알았다. 애쉬는 골치 아픈 일을 피하려고 슬쩍 자리를 떴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용 기승 훈련이 시작되었다. 운동장에서 신호에 따라 학생들은 즉시 용의 안장에 올라탔고 훈련이 시작되었다. 용들은 용맹하게 서로에게 돌진하며 싸웠다. 실비아는 랜슬롯을 조종해 맹렬히 공격했고 선생님은 속수무책이었으며 밖에서 지켜보던 레이몬은 신나서 해설을 했다. 애쉬는 브리깃을 타고 연습 경기에 참여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는 브리깃을 조종해 너무 높이 뛰었고 랜슬롯과 부딪혔다. 실비아의 랜슬롯과 부딪히는 바람에 경기는 중단되었다.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애쉬를 꾸짖었다. 애쉬가 실비아에게 사과하려 하자 그녀가 말을 끊었다. 실비아는 오만하게 모든 잘못을 애쉬에게 돌렸고 레이몬이 끼어들어 해명해야 했다. 하지만 실비아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애쉬의 용은 죽었다고. 그 말에 분노한 애쉬는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레이몬이 급히 그를 끌어안았다. 애쉬는 물러서지 않고 실비아에게 그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실비아는 아리우스 축제에서 자기를 이기면 사과하겠다고 도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밤이 되자 애쉬는 또다시 나비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는 불편해했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놀리고 이 마지막 밤에 그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문틈으로 햇살이 비칠 때
애쉬는 몽롱하게 나비의 이름을 불렀지만 레이몬의 다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리우스 축제에서 레베카가 개회사를 하며 우승자는 성적표의 결과가 기록되고 그녀와 데이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실비아의 짧지만 결의에 찬 연설이 이어졌다. 그녀는 애쉬를 똑바로 겨냥하며 이것이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했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다른 사람까지 이야기에 끌어들였다. 애쉬는 불쾌감을 느꼈다. 곧이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용들은 장애물을 넘기 위해 경쟁했다. 시내에서 하늘까지 터널에 들어섰을 때 3명의 학생이 실비아의 길을 막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애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손을 썼다. 세 사람은 서로 부딪혀 나뒹굴었고 실비아에게 추월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애쉬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여러 장애물을 거치며 애쉬와 실비아 모두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숲속의 공터에 이르렀을 때 애쉬는 잠시 멈춰 브리깃을 격려했다. 종의 차이 때문에 대결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쉬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애쉬는 브리깃을 남겨두고 안으로 달려갔다. 그는 낡은 유적을 발견했고 다가가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제포스 제국의 전함이었다. 남자가 나타나자 무기를 든 모습에 애쉬는 경계했다. 밀라우스라는 남자는 흥미롭게 웃으며 애쉬의 나이를 물었고 16살이라는 것을 알자 밀라우스는 의아해했다. 애쉬는 즉시 경계하며 어떻게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밀라우스는 저주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바로 그때 아냐? 라는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밀라우스를 지키기 위해 애쉬를 공격했다. 애쉬는 즉시 도망쳤지만 그녀가 뒤쫓아왔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동안 아냐는 그들을 만난 것이 그의 불운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를 땅에 눌렀을 때 그녀는 손을 쓰지 못했다. 애쉬는 그 틈을 타 그녀를 옆으로 걷어찼다. 아냐가 다시 공격을 준비하려던 순간 절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애쉬는 그녀를 끌어당기고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아냐는 멍하니 있었다. 밀라우스가 나타나 그녀에게 떠나자고 했다. 한편 애쉬는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의 성각이 빛나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 있던 밀라우스와 나비도 그 힘을 느꼈다. 멍한 상태에서 애쉬는 둥글고 커다란 물체가 떠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에 닿자 산산이 부서지며 작은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애쉬는 그 소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왜 그녀가 용이 아닌 사람인지 의아해했다. 나비의 모습과 함께 암시적인 말들이 떠올랐다. 애쉬는 반신반의하며 그 소녀가 자신의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했다. 애쉬가 에코를 유심히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긴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애쉬를 때렸다. 그는 그대로 호수 속으로 날아갔다. 에코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애쉬를 나무랐다. 애쉬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며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인지 확인하려 했다. 확인이 되자 애쉬는 신나서 다시 자기소개를 했지만 그녀는 반박했다. 주인은 그가 아니라 자신이라며. 그 말에 애쉬는 멍해졌다. 이야기는 제파로스 제국에 대한 소개로 넘어간다. 북쪽의 제파로스와 남쪽의 제프론, 그리고 용을 훈련시키는 로트레아몬과 안사리반 학원, 그곳은 용과 계약한 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애쉬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밤이 되자 애쉬는 몰래 에코를 기숙사로 데려왔다. 그녀는 그의 방이 형편없다고 불평하더니 자연스럽게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이 들었다. 애쉬가 깊이 잠들었을 때 에코가 갑자기 다가왔고 그는 그녀가 잠꼬대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에코가 깨물자 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애쉬는 그녀가 향기롭다고 칭찬하며 더 세게 물기 시작할 때까지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애쉬가 지친 몸으로 문을 열자 레베카와 막스가 와 있었다. 레베카는 단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 에코가 잠에서 깨며 이불을 떨어뜨렸고 의심스러운 흔적을 본 막스는 화가 나 애쉬의 멱살을 잡았다. 레베카는 침착했다. 그들이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애쉬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에코는 용에게는 옷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애쉬는 급히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레베카는 에코에게 옷을 건네주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학원에서 교수에게 애쉬의 파트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막스는 크로메리온 검진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레베카는 애쉬에게 에코를 방에 얌전히 있게 하고 용 사육 지원실에 가서 보조금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도움에 애쉬는 연신 고마워했다. 에코는 새 옷을 입고 매우 눈에 띄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즐겼다. 애쉬는 그녀에게 무엇을 사줘야 할지 고민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한 크레이프 가게가 에코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고 변명했다. 처음으로 크레이프를 먹어본 에코는 신나서 매일 먹겠다고 선언했다. 용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갑자기 몸이 약해지며 덥다고 소리치며 그의 품에 쓰러졌다. 애쉬는 당황해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에코가 그를 붙잡았다.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매우 미묘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거의 닿으려 할 때 실비아와 율리우스가 갑자기 나타났다. 실비아는 그들을 나무랐다. 애쉬가 당황하며 해명하려 할 때 갑자기 에코가 웃는 바람에 그는 우연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 실비아의 치마 밑을 보고 주먹을 한 대 더 맞았다. 실비아는 크레이프에 아니스가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 제트는 서둘러 에코에게 물을 마시게 해 농도를 낮췄다. 그녀는 안스가 술과 같아서 용에게 먹이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실비아는 애쉬가 그런 중요한 걸 잊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제트 씨는 그녀에게 주된 목적을 상기시켰고 실비아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애쉬의 파르가 죽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에게 사과했다. 공주였기에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고 떠났다. 제트 씨도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애쉬가 그들의 뒷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자 에코가 질투하며 그를 잡아당겼다.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애쉬가 뒤를 돌아봤을 땐 그 사람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애쉬와 에코는 계속 쇼핑을 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여성복 가게에서 점원이 자신을 애쉬의 여동생이라 부르자 에코는 화를 내며 커튼을 젖히고 반박했다.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는데도 말이다. 잠시 후 쇼핑을 마친 지친 애쉬는 에코와 함께 폭포 옆에 앉아 쉬었다. 그녀는 손에 든 걸 다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크레이프를 사달라고 졸랐다. 그들이 다투는 동안 애쉬는 에코에게 아직 이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에코라고 부를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건 최초의 파르, 브리더 호세, 마리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름을 받은 순간 그녀에게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애쉬의 손에 있는 성각이 빛났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애쉬의 흐름이 하나가 되었다. 에코는 그 틈을 타 공중 화장실에 갔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의문의 인물이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씻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위험한 액체가 든 병을 들고 뒤에 나타났다. 장면은 방금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실비아와 제트 씨에게로 전환된다. 실비아는 부끄러워하며 애쉬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어색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조사하여 에코의 모자와 그녀가 납치되었다는 증거인 용정석 가루를 발견했다. 애쉬는 아까의 느낌을 떠올리며 밀가우스와 아냐를 생각했다. 실비아는 에코를 찾으러 가려는 애쉬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를 막았다. 애쉬는 처음으로 성각을 사용해 실비아의 지도 아래 아스트라를 활성화했다. 에코를 생각하며 집중하자 성각이 빛나며 푸른 나비떼를 만들어냈다. 나비들은 그녀가 갇힌 곳으로 길을 안내했다. 애쉬는 나비떼를 따라 버려진 저택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려고 할 때 실비아는 돌기둥 위에 용정석이 놓인 마법진을 발견했다. 애쉬가 문을 열자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용정석이 빛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동시에 한 실험실에서 에코는 단단히 묶인 채 깨어났다. 그녀를 납치한 안젤라는 그녀의 힘을 높이 평가하며 용이 인간의 형태를 갖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에코를 실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안젤라는 에코가 다른 용들보다 똑똑한 것을 보고 놀라 그녀의 몸을 해부하기로 결심했다. 위기의 순간 애쉬 일행이 도착했다. 실비아가 철문을 부수자 안젤라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애쉬가 안젤라를 추궁하자 그녀는 차분하게 학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실비아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애쉬는 레베카의 말을 떠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안젤라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애쉬는 받아들이지 않고 에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안젤라는 비장의 카드로 용정석을 꺼냈다. 저택이 흔들렸다. 오라클 필드 덕분에 용은 접근할 수 없었다. 안젤라는 계속해서 마법진을 소환하여 실비아와 제트를 잠들게 했다. 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쓰러졌다. 이런 행동은 안젤라가 용 사냥꾼의 징표를 가진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물을 글썽이던 에코가 크게 소리쳤다. 애쉬와 반응하는 아스트랄이 활성화되어 그를 깨웠다. 애쉬는 마법진과 용정석을 산산조각 냈다. 안젤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애쉬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에코는 그에게 달려가 펑펑 울며 안기더니 이번 화에서 세 번째 펀치를 날렸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애쉬는 기숙사로 돌아와 잠든 에코 옆에 앉아 투덜거렸다. 여전히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예전의 질문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레이몬이 애쉬에게 어제 돌던 소문에 대해 물었다. 그는 레이몬이 안젤라에 대해 말하는 줄 알고 당황했지만 그가 실비아를 언급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표정을 보고 레이몬은 궁금해하는 듯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다만 애쉬와 실비아 둘 다 안젤라가 그들 반의 새로운 과목 선생님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학생들의 들뜬 기분과는 달리 애쉬와 실비아는 절망에 빠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학생회실 안에서 레베카가 아주 정당한 이유로 애쉬에게 바싹 다가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당황스럽고 겁에 질리게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레베카의 놀란 시선 아래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미처 끝내지 못한 말을 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를 학생회에 초대하고 싶었던 것이다. 장면은 실비아 쪽으로 전환된다. 그녀는 천천히 랜슬롯의 털을 깨끗하게 닦아주며 부드럽게 그것이 있었기에 자신이 용 조련사가 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다음 순간 실비아는 어릴 적 애쉬와 함께 훌륭한 용기사가 되기로 한 약속을 조용히 떠올렸다. 그녀의 태도 변화를 감지한 듯 랜슬롯은 위로하듯 실비아의 몸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랜슬롯의 위로를 받던 중 그녀는 갑자기 애쉬가 다른 사람의 용을 탄 행동에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실비아의 생각은 갑자기 당황한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알고 보니 용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한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경비대가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방금 탈출한 스트라다에 대해 보고받았다. 다시 애쉬와 레베카의 어색한 상황으로 돌아와서 학생회실에서 그의 불안을 눈치챈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는 듯 애쉬가 전에 만났던 이상한 사람들을 상기시켰다. 애쉬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레베카는 제파로스 제국의 학원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레베카는 금세 진지한 어조로 돌아와 애쉬에게 정중한 초대장을 건넸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말이다. 다음 순간 이급경보가 울리자 두 사람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다. 그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 상황을 살폈다. 애쉬와 레베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실비아가 스트라다를 타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 이는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이 말을 들은 레베카는 실비아가 애쉬와 경쟁하고 싶어하고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천천히 설명했다.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바로 뛰어내렸다. 동시에 레베카는 쿠울린을 소환하여 그것이 만들어내는 아머를 개방했다. 장면은 공원에서 에코가 행복하게 크레이프를 먹고 있는 곳으로 바뀐다. 동시에 애쉬는 여전히 레베카가 샤나를 이겼을 때 실비아의 가슴 아픈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에코는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화가 나서 애쉬의 귀를 세게 잡아당겼고 그는 아파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갑자기 그녀는 모여드는 군중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영웅 더럼의 동상주의로 말이다. 장난치는 모습이 아냐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밀가우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 후 레베카는 애쉬 실비아 에코를 용 쓰다듬기 카페로 데려가 용 경주 축제에서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아냐 쪽에서는 그녀가 깊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밀가우스는 도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계속 물었다. 이곳의 평화에 감탄하면서 그는 마검을 꺼내 네크로맨시아를 소환했다.
그것의 등장은 즉시 에코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도시의 주민들은 겁에 질려 네크로맨시아의 놀라운 힘 앞에서 계속해서 도망쳤다. 애쉬의 일행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것에 살이 썩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의 무서운 파괴력에 실비아는 멍한 이 땅에 주저앉았다. 끝없는 용기로 에코는 앞으로 달려나가 네크로맨시아와 정면으로 맞섰다. 애쉬가 놀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것은 촉수를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무서운 힘으로 네크로맨시아는 에코의 몸에 있던 몇 가지 물건을 찢었다. 그 직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도시 전체를 거의 파괴할 뻔했다. 다행히 레베카가 제때 암호로 변신하여 네크로맨시아의 공격을 막아냈다. 애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크로맨시아의 머리를 직접 꿰뚫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레베카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회복되어 그녀에게 또 다른 공격을 날렸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레베카는 재빨리 공격을 막고 애쉬에게 명령했다. 실비아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 그 말을 듣고 그는 실비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달려갔다. 마치 극도의 공포에서 그녀를 깨우려는 듯이 그녀의 비겁함을 보고 모두를 대신해 실비아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 뺨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즉시 랜슬롯을 빌려 네크로맨시아에게 다가가 안에 삼켜진 에코를 구했다. 실비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애쉬가 원하는 대로 랜슬롯을 소환했다. 네크로맨시아의 몸속에서 에코는 여전히 촉수에 단단히 묶여 여러 가지로 고문당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멍한 상태로 깨어나 위에서 여유롭게 앉아 자신을 소개하는 나비를 보았다. 그 직후 그녀는 손을 흔들어 애쉬가 네크로맨시아를 길들이려다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코에게 보여주었다. 나비의 얼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애쉬에게 맞는 암호를 만드는 것임을 그녀가 깨닫기를 기다리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동시에 밖의 전투에서 애쉬는 에코가 아직 살아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다. 그의 결의의 참목소리를 듣고 에코는 점점 더 흥분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세트 하나를 만들어냈다. 모든 부속품과 마법이 갖춰진 것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애쉬는 에코에게 AR 세트를 건네받았다. 즉시 그는 느로와 실비아와 완벽하게 협력했다. 건물 안에서 밀라우스는 자신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그는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기에 태연히 등을 돌려 떠났다. 위에서는 애쉬가 네크로맨서를 능숙하게 타고 있었다. 그것의 소원에 따라 그는 즉시 성검을 소환했다. 그리고 네크로맨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것이 소멸되자마자 애쉬와 에코는 공중에서 자유낙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처럼 즐겁게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의 어두운 힘의 줄기들이 서서히 흩어지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드러났다. 학생회실로 돌아오자 레베카는 재빨리 가입을 제안했다. 애쉬와 실비아에게 학생회 가입을 제안했고 둘 다 수락했다. 그 후 그녀는 각자의 뺨의 키스를 선물했다. 가입의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신입회원 환영 파티를 위해 건배를 시작했다. 레베카의 말에 따라 모두가 함께 건배하며 축하의 함성을 외쳤다. 어두운 숲속 다리를 다친 실비아가 큰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녀 또래의 한 소년이 나타났다. 애쉬는 실비아의 다리 상처를 보고 말했다. 그런 상처로는 포기하는 게 좋아. 어미용을 찾는 걸 말이야. 하지만 소년은 더 강해져야 한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애쉬는 그녀를 업어주겠다며 둘이서 함께 어미용을 찾으러 가자고 했다. 그것은 실비아의 기억이었다. 당시 그녀는 오판 시대에 갓 7살이었고 어미용은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였다. 실비아는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다. 장면이 바뀌어 애쉬의 기숙사, 에코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한편 애쉬는 바닥에 어질러진 물건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용인형을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애쉬는 생각에 잠겼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안사르반 용 육성학교 학생회의 말이다.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은 집행위원 실비아였다. 신입으로서 실수가 있겠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그였다. 그 역시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에코, 인간 형태의 아기용이자 애쉬의 파트너였다. 그녀는 제트씨가 입혀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모두에게 인사하러 나오는 모습이 정말 예뻤다. 에코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발톱 모양을 만들고 꽤 귀여운 포유로 인사해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잠시 후 학교 복도에서 에코는 얼굴을 붉히며 사람들 앞에서 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애쉬가 나서서 제트씨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며 사람들이 귀여워서 웃은 거지 비웃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회에 가입한 그의 첫 임무는 허가 없이 게시판에 붙은 모든 전단지를 떼어내는 것이었다. 에코가 손을 뻗어 전단지 한 장을 떼어내며 그는 오직 자신의 명령만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사납게 경고했다. 그녀는 손에 든 전단지를 보고 궁금해했다. 실버나이트가 누구야? 애쉬는 실버나이트가 소설 천룡기사에 나오는 신화적인 영웅으로 네크로맨서를 물리치고 도시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에코는 놀라며 이건 팬클럽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늘을 질주하고 용 모양의 비행선이 치명적인 포탄을 쏘아댔다. 아래에서 도망치는 산적들을 공격하는 중 한 산적이 멀리서 사람 형체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알렸다. 저건 아이언 블러드 베로니카라고. 그녀는 긴 금발머리에 차가운 푸른 눈을 가졌다. 이윽고 그녀는 즉시 앞으로 돌진했다. 이를 본 산적은 부하들에게 아이언 블러드를 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신속한 몸놀림으로 아이언 블러드는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그녀는 거대한 검을 손에 들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벌레 같은 산적들을 소탕하겠다고 선언했다. 단 몇 번의 칼질로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교실에서 레이몬이 다가와 에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드레스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이 말을 꺼내자 에코는 격분하여 레이몬의 얼굴을 세게 주먹으로 쳤다. 바로 그때 제시카가 들어와 자신을 실버 나이트 팬클럽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는 리넷은 부회장이었다. 제시카는 아직 실버 나이트를 만나지 못했기에 우상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러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입안에 네크로맨서를 물리친 영웅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실비아는 학생의 집행위원으로서 곧 수업 시간이니 나가달라고 했다. 제시카는 크게 비웃으며 실비아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상대방이 자신의 큰 야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실비아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제시카는 자신의 야망이 실버 나이트와 아이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에 애쉬와 실비아는 경악했고 에코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다행히 팬클럽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리넷이 안경을 고쳤으며 방금 발언은 동호회에 순수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는 즉시 발언을 철회했고 리넷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리넷은 실비아가 네크로맨서 사건 때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제시카는 즉시 그녀에게 실버나이트의 정체를 아는지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때 애쉬가 수업 시간이라며 나가달라고 말했다. 레베카가 나타나 학생회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자 거만한 제시카는 그녀에게 네크로맨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라고 명령했다. 레베카는 쉽게 위협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가가 제시카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제시카는 당황하며 동호회 회원들을 데리고 떠났고 모두는 다시 한번 놀랐다. 학생회실에서 애쉬는 제시카가 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레베카는 제시카의 가문이 대대로 자신의 반담 가문을 섬겨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를 위협한 것이었다. 사실 제시카는 착한 아이지만 귀족이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종종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에서는 귀족이 전부다. 만약 실버나이트와 결혼하면 평민도 귀족이 될 수 있다. 레베카는 만약 제시카가 애쉬가 실버나이트라는 걸 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씨앗을 얻으려 할 거라고 경고했다. 실비아는 얼굴을 붉혔다. 순진한 에코는 씨앗이 뭔지 몰랐고 애쉬는 설명해주길 거부했다. 그래서 에코는 드라그를 이용해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씨앗이 뭔지 알게 되자 그녀 역시 얼굴을 붉혔다. 그 후 레베카가 본론을 이야기했다. 베로니카 공주가 네크로맨서와의 전투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안사르반에 올 것이라고 했다. 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실비아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한편 산적들을 처리하고 비행선으로 압송한 베로니카는 안사르반으로 항로를 바꿨다. 그녀는 실비아와의 만남을 꽤 기대하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아냐는 사랑스러운 꽃 파는 소녀로 변신해 조용히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밀라우스의 명령에 따라 네크로맨서를 처치한 자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다. 주위의 웃음소리는 그녀를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외롭게 만들었다. 다시 학교, 실비아는 여전히 우울하고 기운이 없었다. 애쉬는 베로니카가 온다는 소식 때문일 거라 짐작했다. 제트씨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기로 했다. 베로니카는 브리더는 아니지만 초인적인 힘과 뛰어난 검술 실력을 지녀 아이언 블러드 베로니카라는 별명을 얻었다. 잔혹한 성격 탓에 베로니카는 실비아에게 여러 번 죽음의 훈련을 시켰다. 그중 하나는 산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 후로 베로니카는 실비아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었다. 방과 후 애쉬는 실비아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거절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촛불과 라벤더 아로마 오일 속에서 제스 씨는 실비아가 긴장을 풀고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실비아는 옷을 갈아입으며 어릴 적 친구와 한 약속을 떠올렸다. 위대한 기사가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성문 앞에서 모두가 공손히 베로니카 대공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애쉬는 에코에게 예의를 지켜야만 크레이프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실비아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괜찮다며 베로니카를 맞이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베로니카의 전용 전함인 신 비너스호가 하늘에 나타났다. 그것은 1000년 이상 된 용의 화석인 밀레니엄의 에너지로 움직이며 전함이 착륙했다. 모두가 공손히 베로니카를 맞이했다. 전함에서 내린 베로니카 대공주는 즉시 실비아를 찾았다. 실비아가 대열에서 나와 언니 앞에 섰다. 오랜만에 만난 자매였지만 베로니카는 화를 내며 실비아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며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는 재빨리 피하며 웃으면서 가면을 벗었다. 알고 보니 변장한 제트씨였다. 그때 진짜 실비아가 허둥지둥 달려와 얘를 갖췄다. 언니의 엄한 얼굴을 본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베로니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동생을 벌했다. 칼을 한번 휘둘러 실비아의 교복을 찢어버렸다. 실비아는 부끄럽고 억울해서 주저앉아 몸을 가렸다. 베로니카가 그녀를 형편없다며 모욕하고 비난하는 동안 제트씨가 급히 달려와 실비아에게 겉옷을 걸쳐주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애쉬는 대중 앞에서 가족을 욕보이는 것이 기사의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베로니카는 그가 애쉬 블레이크임을 알아보고 글렌에게 그를 연행하라고 명령했다. 산속의 낡은 집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아니아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달려와 나쁜 소식을 전한다. 아이언 블러드 바니리가 안술리반에 도착했다. 산을 내려간다. 다시 전함 실반 비너스로 돌아온다. 애쉬는 하인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프림로즈는 자신이 애쉬의 훈련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덜렁이 프림로즈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애쉬를 가르치는 건 오죽할까? 고된 훈련이 끝난 후 지친 애쉬가 책상에 엎드렸다가 전설의 용기사에 관한 책 몇 권을 발견한다. 그는 무심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한다. 학교 기숙사 실비아가 찢어진 교복을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언니의 질책이 계속 맴돈다. 다시 애쉬에게로 그는 책에 몰두하다가 실수로 프림로즈의 과일 쟁반을 건드리고 만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서 사과한다. 프림로즈는 베로니카가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알리지만 대공녀를 공주님은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전함 신비너스 안에 지어진 온천이었거든요. 림로즈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알몸으로 서더니 다른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내 애쉬의 옷을 벗기게 한다. 그와 동시에 레베카와 안젤라 교수는 목욕타워를 두르고 베로니카를 만나러 간다. 애쉬는 하인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지막 속옷마저 벗겨진다. 넓은 목욕탕에서 베로니카는 네크로맨서 사건에 대해 묻는다. 레베카는 제국이 저지른 짓일 거라고 생각한다. 안젤라 교수는 그것이 마법과 연금술로 융합된 괴물이라고 분석한다.
베로니카는 이것이 제파로스의 음모라고 생각하지만 증거는 없다. 이때 애쉬는 왜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베로니카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에코는 아나, 사탕에 취해 목욕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베로니카는 이 어설픈 짝꿍이 네크로맨서를 물리친 장본인이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그때 실비아가 들어온다. 그녀는 애쉬와 회장 레베카를 보고 놀라고 프림로즈는 사촌 동생을 만나 기뻐한다. 그렇게 두 자매는 아나에 취한 에코를 돌본다. 베로니카는 실비아의 약혼을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왕위를 계승한 이후 율리우스는 용을 죽인 죄로 처형되었다. 이제 가문에는 후계자가 없고 대공녀 베로니카는 군사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실비아를 자신의 기사 중 한 명인 글렌맥과 이어와 약혼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비아의 꿈은 랜슬롯과 함께 아크드라고나가 되는 것이다. 베로니카는 최근 네크로맨서 사건을 겪고 나서 그것이 헛된 꿈이라고 생각한다. 애쉬는 참지 못하고 실비아를 변호한다. 그녀의 랜슬롯이 없었다면 네크로맨서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베로니카는 실비아의 실력을 보지도 않았다. 왜 그렇게 단정하는가? 베로니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내일 시합이 있다. 그녀는 실비아가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넓은 경기장에서 거대한 용들이 전망대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에코는 아래로 내려가 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탓한다. 베로니카는 언젠가 에코가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위로한다. 경기장 아래 휘슬이 울리며 시합 시작을 알린다. 공이 높이 던져진다. 실비아는 랜슬롯을 조종하여 공을 잡아 상대의 수비를 뚫는다. 하지만 골을 넣으려던 순간 붉은 용에게 공을 빼앗긴다. 그렇게 상대팀이 먼저 득점한다. 다음 판도 마찬가지다. 실비아는 앞서 나가지만 붉은 용쿠 훌린의 번개 같은 기습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 결국 랜슬롯과 실비아 둘 다 나가 떨어진다. 정신을 차린 실비아는 애쉬가 자신을 얻고 온방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패배한 것에 대해 무척 분해한다. 그때 레베카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애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글렌이라는 손님도 데려왔다. 글렌은 베로니카의 명령에 따라 실비아를 방문하러 왔다. 그는 내일 베로니카가 도시를 방문할 것이지만 실비아는 따라가지 못하고 발레리아 교회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렌이 떠나기 전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자신과 결혼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글렌은 베로니카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애쉬는 친구를 위해 분개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글렌의 태도를 따진다. 하지만 그에게 베로니카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만약 그녀가 그에게 죽으라고 해도 기꺼이 죽을 것이다. 글렌은 애쉬에게 분수를 알고 자만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죽음도 각오했다며 글렌은 애쉬에게 분수를 알고 자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실비아는 그가 변한 것을 제어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레베카는 애쉬에게 내일 아침 학생회가 왕실 시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알린다. 실비아는 부상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애쉬는 학생회 회의실로 간다. 실비아는 부상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쉬는 학생회 회의실로 갔다가 에코에게 덮쳐졌습니다. 순진한 소녀는 치마를 들어 올려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속옷을 드러낸다. 마침내 애쉬는 에코의 입안에서 아나사탕을 발견한다. 그녀는 뱉어내는 대신 가벼운 입맞춤으로 애쉬의 입에 사탕을 밀어넣고는 쓰러져 깊이 잠든다. 그리고 에코에게 사탕을 준 사람은 바로 레베카였다. 회의실에는 애쉬, 막스, 레베카 세 사람뿐이다. 회장은 베로니카를 레베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애쉬, 막스, 레베카 세 사람뿐이었죠. 회장은 베로니카를 따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산악 영주가 베로니카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경계해야 할 인물은 고위급 지명 수배자 아부도였습니다. 다음 날 도시 사람들이 분주하게 도시를 수리하고 있을 때 베로니카가 많은 크레이프를 같은 시각 발레리아 교회 안에서
실비아는 진심으로 기도하며 참회하고 있다. 갑자기 그녀는 제시카가 실버 나이트에게서 씨앗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실비아는 성 발레리아는 법의 수호자이지 임신을 돕는 성인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교회 천장이 폭발한다. 테러리스트, 무리와 거대한 용이 내려오고 용의 등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최고 수배범 아부도차다. 이전의 장면들이 다시 나타나며 왜 실비아가 교회에 있었고 왜 아부도차도 그곳에 있었는지 보여준다. 한 건물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실비아가 왜 교회에 있는지 그리고 아도아도 왜 그곳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건물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올랐고 바로 베로니카에게 말을 건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환을 예견하는 듯하다. 말이 끝나자 그녀는 이곳을 떠나려 하지만 제지당한다. 그는 공주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불쑥 말한다. 하지만 베로니카의 눈빛이 그에게 진짜 대답을 해준다. 장면은 전함. 실반 비너스로 전환된다. 발레리아 교회에서 신호가 전송된다. 화면에는 아부도차의 장면은 전함 신벤 비너스로 전환됩니다. 발레리아 교회에서 신호가 전송되었고 화면에는 그녀가 그들에게 가져온 놀라운 것은 제시카가 매달려 있고 특히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불쌍해 보이고 제시카 옆에는 발밑에 폭탄까지 놓여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더 가두었다. 베로니카 일행을 위협하기 위해서다. 아부도차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이제 차갑게 식었다 떠나기 전에 아부도차는 베로니카에게 매우 도발적인 메시지를 남긴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베로니카에게는 그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헛소리일 뿐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실반 비너스만 사용해도 그 교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그녀의 이 말을 그건 살상력 없는 허튼 소리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 비너스만으로도 날려버릴 수 있죠. 될 수 있기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 중에는 실비아도 있다. 그녀의 시선은 걱정스럽게 제시카를 향한다. 어떤 사소한 실수라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 중에는 실비아도 있었습니다. 아니라 자신이었어야 했다. 지금 실비아 옆에는 아니아도 있다. 그녀는 나서서 모두를 도울까 생각도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다. 갑자기 옆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아니아는 놀라며 아기를 달래기 위해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짓는다. 다른 한편 실반 비너스에서 베로니카가 발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레베카의 말에 제지당한다. 그녀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다가가 베로니카에게 귓속말을 한다. 그 직후 애쉬가 혼자 교회 밖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인다. 레베카의 말이 떠오른다.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음 행동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 교회에 진입하기 위해 시간을 벌미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는 에코에게 아크 제작을 부탁했다. 현재로 돌아와 애쉬는 협상을 위해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아부도차의 병사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아부도차 앞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달콤한 협상 대신 인질들을 두렵게 협상을 위해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고 그는 아부도의 병사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의 앞으로 끌려갔죠. 하지만 달콤한 협상이 아니라 인질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애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얼굴로 나타나 그녀를 놀린다. 하지만 원자폭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애쉬가 아부도차와 이야기하는 동안 아니아의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부도차의 주의를 끌고 그녀는 아니아를 자기 용의 먹이로 삼고 싶어 한다. 애쉬가 막으려 하지만 뒤에 있던 병사들에게 붙잡힌다. 지금 아니아의 눈앞에는 자신이 용의 먹이가 될 모습이 펼쳐진다. 뒤에 있던 병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아의 눈앞에는 자신이 용의 먹이가 될 모습이 펼쳐졌죠. 갑자기 누군가 아니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은 제시카마저 당황하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실비아였다. 앞뒤의 신문에 그녀는 자신의 왕족 신분을 밝혔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착된 장치를 통해 애쉬의 몸에서 베로니카에게 전송되었지만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어리석다고 여겼다. 압드가 다가오자 베로니카의 여동생인 실비아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기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죽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흥분했다. 실비아가 그렇게 원하자 압드는 단호하게 검을 휘둘렀지만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옷을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갈기갈기 찢는 일격이었다. 실비아는 알몸이 되어 모두의 앞에서 거의 무너져 내리며 무릎을 꿇었다. 과거의 장면들이 실비아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비아냥과 놀림의 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단지 거만하다고 여겼다. 귀족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드가 말했듯이 왕족의 옷을 벗으면 실비아 역시 평범한 여인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대신 실비아는 일어섰다. 압드의 말을 격려로 받아들였다. 방금 전 압드의 일격은 실비아 안에 있던 비겁한 자아를 부순 것 같았다. 실비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이 모습은 그곳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압드가 어안이 벙벙한 사이 땅에서 글렌과 레베카가 나타나 실비아와 포로들 앞을 막아섰다. 그들을 지키려는 듯이. 두 사람은 먼저 공격에 나섰고 강력하고 단호한 공격에 압드의 병사들은 쓰러져 나갔고 그녀마저 뒤로 물러서야 했다. 그 상황에 애쉬는 병사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뛰쳐나왔지만 압드의 칼끝에 막혔다. 그녀 뒤에는 그 용이 있었고 그녀는 용에게 달려들어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번쩍인 후 그곳에 있던 모두의 눈앞에 애쉬가 맨손으로 강력하게 용을 막아내는 모습이 펼쳐졌다. 에코가 만든 갑옷이 제때 나타난 덕분에 애쉬는 용을 순식간에 물리쳤다. 손에 든 신기한 총은 이 교회를 얼렸고 압드가 터뜨리려던 폭탄도 얼려버렸다.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마침내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제시카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달려들어 그를 껴안아 넘어뜨리고 이 신전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레베카가 제시카를 기절시켜준 덕분에 제때 막을 수 있었다. 애쉬는 레베카의 시선을 따라 신전의 큰 동상으로 다가갔다. 실비아는 그곳에 슬프게 앉아 있었는데 애쉬는 실비아를 탓하는 대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칭찬하며 어필하고 말했다. 그녀의 다리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등에 엎이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듯 매우 안전하게 느껴졌다. 저녁 저택에서 애쉬가 자고 있을 때 어떤 소리에 잠에 섰겠다. 제시카의 목소리와 움직임 때문이었다. 제시카를 밖으로 걷어차 기절시켰고 애쉬 또한 무사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애쉬와 에코, 레베카는 베로니카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압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와 베로니카가 단지 연극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비아가 더 강해지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연극에서 압드가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는 것은 사실이었다.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되고 상황은 더 나아졌다. 어두운 밤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에코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계속 달렸고 숨이 가빠지더니 이내 쓰러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촉수들이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기괴한 눈들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듯 하더니 결국 무자비하게 휘감겼다. 알고 보니 그건 단지 꿈이었고 에코는 그 꿈에서 공황 상태로 깨어났다. 에코의 거친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게다가 그녀는 다리 아래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즉시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가 침대로 돌아와 그곳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 소리에 애쉬가 깬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나 에코에게 물으며 그것이 혈석이라고 생각했다. 용인 에코가 배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다. 하지만 에코는 무언가 부끄러운지 단호하게 애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놀리는 말을 하려 했다. 부끄러움이 더해져 그녀의 얼굴은 이제 토마토나 다름없었다. 그 말 때문에 에코는 주저없이 애쉬에게 한 방 날렸다. 한편 어느 식당에서는 여주인이 유능한 직원 셋이 결혼을 이유로 그만두는 바람에 몹시 지루해하고 있었다. 잠시 이야기하다가 아니아가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인은 그녀를 주방에서 요리하게 하는 대신 가게 앞에서 일하게 했다. 다시 애쉬 쪽. 그와 제이는 학교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훈련 캠프에 대해. 장면은 강당으로 전환된다. 연단에 선 교수가
훈련 캠프 참가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었다. 그 이름, 루카는 강당 전체를 술렁이게 했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이몬의 말에 따르면 루카는 3개월 동안 등교하지 않았으며 학생 해석이기도 한 루카 사리넨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연단위 교수로부터 특별 추천이 있었고 그 추천을 한 사람은 바로 레베카였다. 강당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고 그 역시 적잖이 놀랐다. 어느 방에서 애쉬와 레베카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가 보여준 것들, 즉 위험한 적들을 물리친 것부터 위험한 놈들이라 에코 같은 파르급이 있다는 건 이점입니다. 안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제시카와 실비아에게 엿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급히 보고할 일이 있어 누군가 뛰어들어오면서 두 소녀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알고 보니 불이 난 곳이 있어 그들은 즉시 함께 그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관이 있었고 안에는 누군가가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알고 보니 그 연기는 향에서 나온 것이었고 소녀는 이 오해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했다. 몇 가지 질문 끝에 그 소녀의 정체가 교수가 언급했던 루카 사리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베카의 말을 통해 조금 전 강당에서 언급된. 게다가 레베카는 루카의 종족과 그녀의 뛰어난 약 제조 능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루카는 엘프족으로 그녀는 또한 레베카의 기록을 깨고 최연소용 조련사가 된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루카가 지난 3개월 동안 용 오네안을 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루카와 오네안 사이의 아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용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편 에코는 이불 빨래를 마쳤다. 즐거워하던 중 어젯밤 꿈속에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며 이불을 찢어버렸다. 애쉬 쪽에서는 레베카가 아까 말했 루카와 오네안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아니아는 목욕을 하면서도 애쉬를 생각하다가 비누를 밟고 욕실 바닥에 넘어졌다. 거울에 비친 가게에 새 옷을 입은 자신의 예쁜 모습을 보고 아니아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한편 애쉬는 물건과 음식이 든 가방을 들고 에코에게 돌아왔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녀가 달려와 그를 꽉 껴안았다. 에코가 먹는 것을 보다가 그는 갑자기 그녀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에코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무서운 존재가 그녀를 괴롭혀 그 어느 때보다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밤이 되자 애쉬와 에코의 방은 매우 조용했다. 갑자기 애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그가 에코 옆에 누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이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재우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녀가 또 이불에 지도를 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에코는 화가 나서 그를 벽에 처박히게 걷어차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들었다. 교실에서 에코는 교수가 강의하는 동안 졸고 있었는데 도이몬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았다. 문득 창밖을 보니 루카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 그녀는 다시 등교하기로 한 것이었다. 루카는 오네안에게 다가갔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은 여전히 느껴졌다. 하지만 용의 등에서 떨어졌던 장면과 그 비명소리를 떠올리자 루카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애쉬는 레베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그 자신도 예전에 지금의 루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애쉬는 그녀의 마음을 잘 이해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다. 레베카는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매우 컸다. 애쉬는 예전에 네크로맨서를 탔던 것처럼 오네안에 올라타 그 감정을 느껴야 했다. 애쉬는 에코, 실비아와 함께 루카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녀는 에코의 귀여운 뿔에 마음을 빼앗겨 달려들어 그녀를 꽉 껴안았다. 에코가 막아도 물고 핥다가 결국 애쉬가 루카에게 레베카가 기다리고 있는 오네안의 용 마구간으로 가자고 말하게 했다. 말이 끝나자 루카는 바로 옷을 갈아입었다. 방 한가운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레베카는 루카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길 원했지만 루카는 두려움 때문에 지난번 일로 도망치려다 레베카에게 저지당했다. 결국 애쉬는 동의를 얻어 에코가 만든 갑옷을 입고 다가갔다. 그가 원한 것은 왜 루카를 태우고 싶어 하지 않는지 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비명과 분노에 찬 외침에 충격을 받았다. 한 번의 꼬리치기로 용의 우리가 부서졌다.
그 순간 원이 어딘가로 날아간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레베카의 말 덕분에 애쉬는 원이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있으며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용의 무서운 힘으로 그를 공격했다. 원은 애쉬의 방어 갑옷을 파괴했고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모두가 걱정하는 가운데 그날 밤 애쉬는 루카와 원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프게 사과했다. 레베카는 다가오는 훈련이 원인을 알아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애쉬는 즉시 그들을 대신해 루카에게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개인실에서 목욕을 하던 루카는 무의식적으로 원과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원은 아직 아장아장 걷던 작은 새끼였다. 루카는 작고 귀여운 자신의 용을 즐겁게 안아주었다. 애쉬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루카가 침울해지는 것을 보고 애쉬는 서둘러 다가오는 훈련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참여하라고 권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애쉬와 루카 사이의 침울한 분위기에 에코는 짜증이 났다. 그녀는 화를 내며 찻상을 엎어버렸다. 그녀는 루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녀가 약하고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그 심한 말에 애쉬가 서둘러 말렸지만 그 역시 에코에게 호되게 야단맞았다. 애쉬는 분해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큰 소리로 반박했다. 루카는 애쉬가 방금 한 말을 조용히 생각했다. 그녀는 원의 등에 올라탔던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애쉬와 에코와 함께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밤 밀가우스가 갑자기 아니아의 개인실에 나타났다. 아니아는 지난 며칠간 애쉬와 에코를 감시한 임무에 대해 보고했다. 그녀가 훈련 캠프에 대해 언급하자 밀가우스는 갑자기 윌링엄의 무덤을 떠올렸다. 그곳은 실험에 적합한 작은 용들의 뼈가 묻힌 곳이었다. 밀가우스는 아니아에게 그들을 계속 감시하라고 명령하고 훈련 캠프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아니아가 명령을 받고 떠난 후 어두운 방에 홀로 남은 밀가우스는 아발론의 후예인 에코를 떠올리며 다짐했다. 반드시 그녀를 제거하겠다고. 율리우스라는 누군가에게 말하려는 듯 교활하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학생들은 모두 모여 훈련을 위해 출발했다. 애쉬와 동행해야 하는 것이 불쾌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기 용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비아와 에코는 함께 가도록 배정되었다. 에코가 신나서 랜슬롯을 지휘하자 실비아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갑자기 에코가 손을 뻗어 실비아의 몸에 손을 대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행동에 실비아는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막았다. 하지만 에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신비한 마법이 애쉬의 주의를 끌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신나서 더듬거리며 알아보려 했고 실비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도착한 후 레베카는 엄한 목소리로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경청했고 애쉬는 괜히 긴장했다. 잠시 주의를 준 후 레베카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즐거움을 위해 강에서 목욕하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일제히 환호하며 시원한 물살을 즐겼다. 이때 한 학생이 안젤라가 혼자 숲속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안젤라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대답하지 않고 그것은 비밀이라고 암시적으로만 말했다. 다른 곳에서 애쉬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제시카의 용에게 끌려 실비아 쪽의 큰 강으로 갔다. 그녀는 제트 선생님이 방금 가져온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보고 매우 부끄러워했다. 실비아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씨는 재빨리 힘으로 그녀를 억지로 입혔다. 남학생들은 매우 흥분했다. 얇은 수영복을 입은 레베카와 실비아의 매력적인 몸매에 실비아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며 제트 선생님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시원하다고 불평했다. 랜슬롯의 등에 탄 에코는 제시카를 맞고 싶어 했다. 실비아도 신나서 그녀와 함께 쫓아갔다. 애쉬는 개성 넘치는 소녀들 사이에 끼어 비참하게 소리쳤다. 그날 밤 애쉬는 우연히 루카가 혼자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걱정이 되어 서둘러 뒤를 쫓았다. 애쉬를 몰래 미행하던 아니아도 그들 둘을 따라갔다. 애쉬는 루카를 따라 깊은 숲속의 작은 호수까지 갔다. 루카는 한 걸음씩 다가가
원과 마주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영원히 곁에 있고 싶고 다시 한번 타고 싶다고. 하지만 루카가 손을 뻗자 원은 으르렁거리며 반대했다. 그녀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해 슬퍼했다. 애쉬는 화가 나서 다가가 원을 추궁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경고했다. 그에게 강경한 수단을 쓰겠다고. 이 말에 격분한 원은 즉시 애쉬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애쉬는 보호 갑옷이 없어 계속해서 그의 공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원이 방심한 틈을 타 그는 위에서 그의 등으로 뛰어내렸지만 그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머리 위에 붉은 원이 나타났다. 원은 반격 마법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그를 멀리 밀어냈다. 애쉬는 부상을 입고 기절했다. 여전히 애쉬를 지켜보던 아니아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애쉬가 이전에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떠올리고 애쉬를 돕기로 선택했다. 잠시 후 애쉬는 신비로운 공간에서 깨어났다. 나비가 그를 영혼들만을 위한 용의 갑옷 공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에게 원의 감정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원은 애쉬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 그의 등은 오직 루카의 것이라고 밝혔다. 나비는 또한 3개월 전 용의 춤을 연습하던 중 루카가 부주의로 원의 등에서 떨어졌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원은 그녀가 다칠까봐 걱정되어 거부했던 것이다. 나비는 또한 원이 5일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부드러운 빛이 그를 감싸며 신비로운 공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깨어났다. 그는 루카가 옷을 벗은 채 자신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그의 열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애쉬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비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루카도 원의 마음을 이해했다. 루카는 서둘러 원을 찾아 나섰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훈련 5일째이자 그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젤라는 마침내 전설 속 용의 무덤에 도착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한 권 발견했다. 그녀가 옛시대의 두 진영 간의 싸움에 대한 몇 구절을 읽었을 때 밀가우스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안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것은 율리우스 왕자가 그녀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밀가우스가 그녀를 처리하라고 명령하자 아니아가 안젤라를 기절시켰다. 신비한 에너지가 그를 막아서 밀가우스는 안젤라를 내버려 두고 아니아와 함께 다음 계획을 준비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훈련 캠프에서 에코는 깨어난 애쉬를 신나게 껴안았다. 돌아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원의 이름을 불렀다. 계획대로 학생들은 파티를 매우 즐겁게 즐겼다. 한편 애쉬는 실비아, 에코, 루카와 함께 서둘러 원을 찾아 나섰다. 애쉬는 아직 부상 중이라 모두가 매우 걱정했다. 얼마 전 루카는 모두에게 원이 실종되었고 아스트로의 흐름도 막혔다고 서둘러 알렸다. 레베카는 윌링엄의 무덤을 언급했다. 그곳은 노다라는 용이 주인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점점 사라져간 곳이었다. 그는 스스로 아스트로의 흐름을 끊고 이 무덤에서 홀로 떠났다. 레베카는 원도노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식을 잠시 중단하고 학생들과 함께 윌링엄의 무덤을 포위하자고 제안했다. 애쉬는 이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모두가 즐겁게 파티를 즐기기를 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루카와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애쉬는 서둘러 그 신비한 윌링엄의 무덤으로 향했다. 밀가우스는 위에서 랜슬롯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사악한 것을 소환했다. 애쉬와 일행은 마침내 무덤 입구에 도착했다. 격렬한 지진이 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어디선가 이상한 구름이 그들 머리 위로 나타났다. 불안한 느낌에 에코는 계속 걱정했다. 무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잔혹한 붉은 눈빛들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의식장에서 학생들도 일제히 그 광경에 주목했다. 멀지 않은 곳의 기이한 광경에 실비아는 더러운 척수들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온몸을 더듬어졌다. 랜슬롯 덕분에 실비아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사악한 용무리가 훈련 캠프에 점점 다가오는 것에 경악했다. 그들은 레베카의 능력을 믿고 계획대로 무덤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들의 믿음에 부응하여 레베카는 학생들을 이끌고 점점 다가오는 사악한 용들과 싸울 준비를 했다. 격렬한 전투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애쉬 일행은 서둘러 능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쉬는 에코에게 자신이
팔 수 있도록 갑옷을 꺼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말이죠. 에코는 무거운 갑옷이 그의 부상을 악화시킬까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애쉬의 설득에 에코는 더 가벼운 갑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조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애쉬는 그녀가 영혼 상태로 공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 에코를 꽉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능묘 안으로. 랜슬롯이 갑자기 멈춰서자 실비아는 의아해했죠. 밀라우스가 갑자기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실비아는 왕족의 이름으로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밀라우스는 비웃을 뿐이었고 이에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겁쟁이의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웃었습니다. 밀라우스가 실비라고 부르자 실비아는 존경하던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금기를 어겨 끌려갔던 오빠를 말이죠. 율리우스 밀라우스 황자가 애쉬와 아발론의 공주 에코에게 시선을 돌리자 애쉬는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방금 깨어난 거대한 용에 대해 자세히 말했죠. 누아는 언제부터 흉포해진 걸까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용 갑옷 공방에서 에코는 나비와 마주하고 있었죠. 에코는 새 것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나비의 갑옷 견본을 빌려 개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비는 동의하는 듯 했지만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애쉬에게 원본 갑옷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주인에게 영혼과 육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했죠. 약간 불만스러웠지만 에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갑옷을 살펴보던 중 적합한 갑옷을 찾던 중 나비는 애쉬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갑옷을 완성했습니다. 훈련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촉수들에게 비참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촉수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몸을 휘감고 파고들었죠. 제시카 역시 참상을 피하지 못하고 촉수에게 단단히 묶였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용이 재빨리 그녀를 그들에게서 풀어주었습니다. 레베카는 다가오는 용. 무리와 쉴 새 없이 싸웠습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위급한 상황에 긴장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능묘 안에서는 실비아도 거대한 촉수들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죠. 자신을 둘러싼 그녀는 자신이 누아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연약한 루카 역시 촉수에게 휘감겨 분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기의 순간 에코가 마침내 깨어나 애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주문이 공간을 환히 밝히며 사악한 촉수들을 물리쳤습니다. 밀라우스는 그녀의 강력한 아우라에 감탄했죠. 빗줄기 속에서, 희미한 빛 속에서 애쉬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습니다. 실비아가 누아를 상대하는 동안 애쉬는 기회를 노려 밀라우스를 갑옷의 힘을 빌려 그는 석화 마법으로 그의 곁에 있던 흉포한 용들을 막았죠. 밀라우스는 재빠르게 애쉬의 마법을 피했습니다. 그는 애쉬를 강하게 공격해 갑옷 대부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밀라우스가 애쉬를 공격해왔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애쉬는 재빨리 밀라우스의 팔을 석화시켰죠. 이때 실비아도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누아를 진정시키고 밀라우스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방금 석화된 자신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은 사이 그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멀리 훈련장에서는 모두가 쉴 새 없이 싸우고 있어 루카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전투 후 방금 전투로 랜슬롯도 지쳐 더는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모두를 돕지 못한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애쉬의 손을 잡고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루카는 애쉬가 학생들을 도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애쉬의 확답을 듣자 루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오르에를 불렀죠. 자신의 아살 흐름을 통해 돌아와 함께 싸우자고 격려했습니다. 훈련 캠프에서는 너무 많은 적들 때문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아직 찾지 못해 긴장하고 있을 때, 흉포한 용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비치는 빛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루카를 태운 오르에가 애쉬와 함께 서둘러 훈련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오르에는 고속으로 날아왔고 루카는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오르에와 가문의 용에 춤을 추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신비한 푸른 빗줄기가 나타났고 그 빛은 점차 떨어져 흉포한 용들을 물리치고 공경에 처한 학생들을 구했습니다.
학생들과 레베카는 루카의 용감한 행동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밀라우스가 누군가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었죠. 상대방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대륙회의에서 방해꾼을 직접 제거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능묘에서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소녀가 실비아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비아가 대륙회의에 참석하고 애쉬와 에코를 만나고 싶어해 애쉬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실비아, 애쉬, 에코를 등에 태운 랜슬롯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실비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개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대륙회의와 주최 측인 모논 가문에 대해 애쉬는 자신과 에코가 왜 이 중요한 회의에 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애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에코는 폰테인시에 대해 물었죠. 애쉬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이곳의 새로운 케이크들에 대해 기뻐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한창 즐겁게 대화하고 있을 때 실비아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하인들이 길게 늘어서서 실비아의 귀환을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돌아온 것을 곧바로 프리다가 오즈왈드님이 실비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애쉬와 에코를 데리고 구경시켜주고 싶었지만 말이죠. 그녀의 단호함에 실비아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뒤돌아 애쉬와 에코에게 당부했죠. 실비아의 말에 따라 프리다는 두 사람을 데리고 성 안의 중요한 장소들을 안내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가 왜 이리 삼엄한지 말이죠. 베로니카의 방에 도착하자 에코는 프리다의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에 화가 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쉬가 제때 막아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프림로즈의 청소용 물통이 세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프림로즈는 프리다의 분노와 질책 속에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화를 낼까 두려워 프림로즈는 즉시 청소할 때 옷이 젖는 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프림로즈, 프리다, 에코, 애쉬는 젖은 옷을 널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프리다는 바로 프림로즈에게 청소와 애쉬, 에코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겼죠. 프리다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작은 사고가 일어나 그녀는 당황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본 에코는 즉시 달려가 애쉬의 눈을 이 민망한 광경으로부터 가렸습니다. 한편 실비아는 오즈왈드의 방문을 열고 있었죠. 다급한 모습에 그가 날아오듯 달려오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오즈왈드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주먹은 그를 화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즈왈드는 실비아가 전처와 너무 닮았다며 전보다 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대륙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비아는 애쉬와 에코를 초대한 것에 더욱 호기심을 보였죠. 오즈왈드는 즉시 시간을 때울 거리를 찾고 있었다고 신나게 설명해 그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베로니카의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에코의 호기심 어린 눈을 본 그는 다가가 함께 도시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실비아와 오즈왈드의 얼굴은 오빠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의 추방에 대해서 말이죠. 도시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불빛에 에코는 신이 나서 사방을 뛰어다녔죠.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고 그림로즈는 그녀를 데리고 마음껏 먹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모습이 아내 눈에 띄었죠. 알고 보니 그녀는 아까부터 그들을 몰래 따라오고 있었어요. 잠시 후 AS는 지쳐있는 그림로즈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걸었지만 그럴 틈도 없이 에코가 케이크를 사달라며 그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녀가 신나게 주문하는 동안 AS의 얼굴은 근처 커플들의 다정한 모습에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에코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죠. AS는 몹시 부끄러워하면서도 입을 열어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어요. 에코가 그에게 손을 잡도록 허락하자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 낭만적으로 키스하는 커플을 보고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 워터하우스 가문의 상징이 그려진 비행선이 나타나 달콤한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어느샌가 채트가 어깨에 그림로즈를 맨 채 그들 바로 뒤에 서 있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AS와 에코는 즉시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황궁으로 돌아온 후
AS와 에코가 오산을 만나기 위해 정장으로 갈아입자 실비아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이를 갈며 AS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한창 소란을 피울 때 프리다가 천천히 들어와 파티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어요. 상냥한 왕처럼 애쉬는 오즈왈이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크로맨시아와 윌링엄 교회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왕은 오늘부터 애쉬가 드라고나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자 모두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즈왈은 그가 이 칭호에 걸맞는다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 순간 그는 프리다의 손에서 검을 받아 애쉬에게 드라고나 칭호를 정중히 수여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실비아는 애쉬가 귀족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만찬장으로 이동한 후 오즈왈은 제파로스 제국이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비아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다. 그러다 애쉬와 에코가 내일 밤 가면무도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는 갑자기 신이 났다. 순식간에 오즈왈은 태도를 싹 바꿔 애쉬와 실비아의 관계를 추궁했다. 애쉬가 망설임 없이 부정하는 것을 본 실비아는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나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장면이 바뀌어 워터하우젠 가문의 기지로. 아냐는 밀가우스가 건강한 것을 보자마자 기쁘게 달려갔지만 그가 기묘하게 자신의 팔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칫했다. 넓은 공간 속에서 클라우드의 세련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냐의 놀란 눈앞에서 밀가우스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클라우드는 천천히 마법 장치 제1호회를 기동하며 내일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밀가우스의 계산적인 말투를 들은 아냐는 이해가 안 돼 질문을 반복했고 클라우드는 실험을 위해 에코를 납치해야 한다고 알렸다. 침실에서 실비아는 네크로맨시아가 공격했을 때의 악몽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추방당한 오빠의 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실비아가 어딘가로 가던 중 베로니카, 렌, 압둘라에게 가로막혔다. 베로니카는 실비아의 목적이 용의 유골을 찾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실비아의 예상대로 누군가 나라 전역의 모든 용의 유골을 훔쳐갔다. 이 소식은 베로니카에게서 들은 것으로 밀가우스가 바로 자신의 추방당한 오빠라는 추측을 더욱 굳히게 했다. 하지만 글렌과 베로니카가 믿지 않을까봐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단서들을 계속 이야기했다. 베로니카는 즉시 실비아에게 라오키문 왕국의 존망을 위해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옷이 더러워졌기에 세레스는 실비아에게 목욕을 권했고 자신도 함께 탕에 들어갔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며 세레스는 샴푸와 바디워시를 가져와 실비아의 몸 앞쪽을 씻어주려 했다. 탈의실에서는 프림로제가 에코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었지만 용소녀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에서 뭘 입을지 몰라 고민하던 중 실비아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와서 말없이 애쉬의 침대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자 결국 애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야 했다. 잠시 생각하던 실비아는 자신의 고민을 애쉬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한편 탈의실에서 에코는 수십 벌의 옷을 입어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프림로제는 그녀의 까다로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에코는 실비아보다 더 예뻐 보이는 옷을 고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에코가 그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녀가 애쉬에게 자꾸 붙어 있어서 에코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프림로제는 에코에게 너는 용이고 애쉬는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언젠가 그는 한 소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 말은 에코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즉시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다시 애쉬의 방. 그는 밀가우스가 바로 율리우스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제는 이 사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비아는 그의 행동과 도난당한 잿더미 윌링엄 묘지에서 밀가우스가 한 말과 첫 번째 네크로맨시아 모든 것이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애쉬는 자신의 이야기로 그녀를 위로했다. 어머니는 그가 충분히 크면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요컨대 애쉬는 실비아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자마자 밖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쳤다. 실비아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꽉 껴안았다. 둘은 침대로 넘어졌다. 천둥이 멎자 애쉬는 일어나 실비아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무게에 다시 침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셔츠 단추가 터지면서 풍만한 가슴 사이에 용의 각인이 드러났다. 애쉬는 얼굴을 붉히며 선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실비아는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허락하는 듯이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애쉬는 몸을 숙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코제트가 문을 노크하며 공주님의 예복이 준비되었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실비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애쉬의 방을 나갔다. 그때 화원에서 에코는 빗속을 급히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로제가 한 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에코는 넘어져 얼굴을 밟고 빗속에서 슬프게 울었다. 성 안에서 애쉬는 걱정하며 에코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 에코는 길을 잃고 낡은 건물 앞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냐와 탄탈로스족 무리가 변장하고 성에 잠입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바로 그때 프림로제도 에코를 찾아 밖으로 달려나왔고 손에 총을 든 아냐를 놀라게 했다. 에코는 프림로제를 막으려 소리치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말았다. 성 안에서 애쉬는 코제트에게 에코와 프림로제가 사라졌다고 알렸다. 코제트는 그를 안심시키며 무도회에 평소처럼 참석하라고 했다. 자신과 하인들이 나눠서 찾겠다고. 무도회는 정시에 시작되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면을 썼다. 연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애쉬는 홀로 발코니에 서 있었다. 실비아가 다가와 코제트가 곧 에코와 프림로제를 찾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문득 애쉬는 클라우드와 함께 가는 밀가우스를 보고 그들이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실비아에게 제지당했다. 비공정 안에서 아냐는 샤워를 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회상했다. 그때 에코는 아냐의 부하 3명을 쓰러뜨리고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총을 쏘았다. 연회장에서 애쉬는 클라우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실비아는 상대가 여기서는 아무 짓도 못할 테니 긴장을 풀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성에서 자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인들은 코제트에게 에코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코제트는 옆에 있는 폐허 쪽을 바라봤다. 그곳만 아직 찾아보지 않았다. 무도회장에서 클라우드가 다가와 실비아에게 다음 춤을 신청했지만 그녀는 밀가우스와 추고 싶어 했다. 뒤편 폐허에서 코제트는 남학신과 땅에 남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하인들은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로제를 발견했다. 다시 무도회장. 실비아가 밀가우스와 춤을 출 때 그녀는 기회를 틈타 그가 자신의 오빠인지 물었다. 그 네크로맨시아가 모드레드였는지.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춤이 끝나자 코제트가 와서 프림로제를 찾았다고 알렸다. 그들은 곧장 휴게실로 가 에코에 대해 물었다. 프림로제는 자신의 말 때문에 에코가 슬퍼하며 달려나간 것에 대해 몹시 자책하며 미안해했다. 실비아는 에코가 용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그녀를 꾸짖었다. 만약 자신이 에코였다면 왜 용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프림로제는 에코가 납치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성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탄탈로스족처럼 생긴 소녀가 한 명 있었다고. 이 말을 들은 애쉬는 화가 나 밀가우스를 찾아가 따지려 했다. 하지만 실비아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며 그들이 죽이지 않고 납치한 것이니 사람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겠냐고 물었다. 답은 클라우드의 비공정이었다. 비공정 내부에서는 비인간적인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안바흐 박사는 실험체에게 생체 파동 기둥 11호를 주입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실험체 알파. 그들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현재 실험체는 바로 에코였다. 안바흐 박사는 주입되는 생명력은 밀레니엄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호엘은 용의 잠재된 힘을 깨울 수 있지만 결코 마에스트로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밀레니엄은 천년 묵은 용의 유골에서 추출한 풍부한 생명력을 지닌 보석의 일종이다. 그는 그녀가 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험체에 주입했다. 생체파동 기둥 12호가 주입되자 에코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바흐는 밀레니엄 양을 최대로 올리라고 명령했다. 어디선가 나타난 촉수들이 사슬처럼 에코를 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쉬와의 연결을 느낄 수 없었다. 에코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마지막 에너지 주입이 실험실의 제1호엘 시스템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어 폭발시켰다. 기계가 부서지고 에코의 몸이 빛나며 신성한 용의 각인이 나타났다. 실비아와 애쉬는 롯을 타고 비공정 쪽으로 날아가다 폭발을 목격했다. 손의 각인이 불타는 듯 뜨거워져 애쉬는 에코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확신했다. 갑자기 거대한 용의 알이 허공에 나타났다. 알의 각인은 애쉬의 손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 그는 설마 저 안에 에코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때 애쉬는 실비아에게 에코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롯을 조종해 그녀를 구하러 갔다. 하지만 롯은 명령을 듣지 않았다. 모든 마체스가 알을 향해 날아갔고 알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쉬는 그것이 에코라고 확신했다. 장면 전환. 베로니카가 걸으며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 시각 궁전연의 손님들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고 클라우드 위터하우제는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치몬트라고 말이다. 용이 점점 다가오자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때 베로니카는 율리우스를 마주쳤는데 그는 자신이 율리우스의 몸에 깃든 다른 존재이며 진정한 계승자라고 밝혔다. 어둠의 왕국 네알레니아의 진정한 계승자이며 수년간 아발론 제국과 싸워왔다고 했다. 두 혈통은 왕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현명한 용왕 인복으로부터 말이다. 율리우스는 모두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는 그림자를 빼앗아 율리우스를 홀렸다. 모두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가축으로 만들어 사냥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율리우스는 금기에 맹세했다. 용사례에 대한 금기였다. 그리고 분노한 글렌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모두를 공격하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오해했다. 율리우스를 오해했지만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용에게 다가가 율리우스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베로니카가 재빨리 막으러 갔지만 어둠에 휩싸였다. 그 안에서 그녀는 발가벗겨진 닭처럼 처참하게 벗겨지고 노예 인형처럼 모욕당했다. 자신을 잃기 직전 베로니카는 갑자기 율리우스를 다시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 바로 모두가 에코를 조종하고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글렌도 와서 두 사람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켰다. 이쪽에서는 애쉬가 에코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사로잡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나비가 안에 위험있게 앉아있는데 모두의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물었다. 그녀가 드라과이즈인지? 그리고 모두는 그녀에게 자신의 위대한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모두가 나비와 융합할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어둠의 왕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나비는 네알 할레나처럼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녀는 공주와 아발론의 기사들을 지지하며 애쉬가 모두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했다. 그는 분노하여 자신의 촉수를 소환해 나비를 공격했다. 장면이 밖에서는 에코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애쉬가 급히 에코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실비아에게 저지당했다. 이때 베로니카가 율리우스와 글렌과 함께 나와 이 사람은 밀가우스가 아니라 율리우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가와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모두를 에코의 몸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했다. 나비가 그에게 오래 저항할수록 모두는 완전히 재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에코를 되찾을 기회였다. 율리우스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그의 기억을 가졌고 그 또한 그의 기억을 가졌기 때문이다. 율리우스는 베로니카를 통제하여 함선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에게는 남에게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율리우스에게 함선을 빌려주고 돌아온 후에 그를 로그아웃 시켜주기로 약속했다. 이때 애쉬는 에코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적을 감지한 에코의 몸은 즉시 광선을 발사했다. 율리우스는 함선을 조종하며 그 광선들을 피했다. 이쪽의 나비는 사슬을 소환해 그를 억제하며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애쉬는 재빨리 에코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나비가 가진 지식의 일부를 주었다. 그리고 나비는 에코에게 애쉬가 다가와 그녀를 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코는 매우 감동하여 애쉬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나비는 그녀의 의지에 매우 만족하며 새 장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에코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발론의 공주로서 애쉬에게 팔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밖에서는 모두에게 조종당하는 에코의 몸 때문에 애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는 떨어졌지만 다행히 루카가 구하러 와주었다. 뒤따라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힘을 합쳐 애쉬가 에코의 몸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다. 모두를 공격한 후 그들은 루카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두에게 바싹 다가가 애쉬가 뛰어들 수 있도록 모두는 애쉬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공격을 날렸다. 그는 즉시 다른 우주 안에 있었다. 에코도 그곳에 있었고 애쉬의 손을 잡았다. 에코는 마침내 애쉬를 구하기 위해 애쉬의 팔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애쉬를 명백한 패배에서 구했다. 애쉬는 재빨리 엑스칼리버를 소환했고 모두는 계속해서 그에게 공격을 날렸지만 애쉬에게 쉽게 막혔다. 애쉬는 다가가 머리에 뿔을 베어버렸고 모두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거대한 몸이 사라졌다. 하늘은 다시 맑은 푸른색으로 돌아왔고 에코는 다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애쉬는 그녀를 껴안고 모두와 함께 안전하게 돌아왔다. 세상은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변했다. 장면이 바뀌어 이쪽에서는 병사들이 도망치려던 아냐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기절했다. 이때 애쉬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모두는 도망쳤다. 실비아와 모두가 떠난 후 의회는 파괴되었다. 클라우드 위터스 하우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율리우스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꽤 좋은 시작이며 나머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모두들 애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학교에서 이제 방에는 애쉬와 에코만 남았다. 에코는 애쉬 옆에 앉아 부끄러워했다. 그가 입을 열어 그녀의 기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에코가 막았다. 그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다른 관계를 원했다. 애쉬와 그는 어리둥절하게 에코를 바라보더니 먼저 다가가 동의의 표시로 그녀에게 키스했다.